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구급대원들을 수십 차례 이상 폭행했습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길에 쓰러진 취객을 상대로 응급조치를 하던 중 봉변을 당했습니다. 40대 남성이 80대 아버지와 7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일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 네. 저 오늘 예감이 좋습니다. 뾰로롱! 아니 그게 아니고 시청률 오늘 잘 나올 것 같은 예감. 오늘 3 갈 것 같아요. 아 정말입니까? 예.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나오면 양원보 진행자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말이죠. 저는 이 목요일 이 라인업이 패널 라인업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매일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유 들켰다. 월화수목금 아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일은 또 금요일이 최고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시작할게요. 아우.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비가 진짜 많이 내리긴 했던 모양입니다. 이 KTX 광명역 오. 역사 아닌데요. 토사, 아유 지금 뭐 오. 천장에 비 떨어지는 거 봐. 지금. 아이고 세상에. 흙탕물이 다 됐네요. 이 플랫폼이. 자, 승객들도 영무원들도 모두 고생하셨던 모양인데, 자 오는 18일부터 다시 장마 전선이 밀려온다니까 아직 마음을 놓지는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라인업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네, 김서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엄니가 72 나이에 개명했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김정자라고 불러서 우리 엄니가 슬퍼해요. 사반에서 정리해줘요. 우리 엄니 김정자 아니고 김수영이야 이것들아 하신 육성학님. 아 세상에 김정자란 이름이 얼마나 싫으셨으면 7순이 넘으셔서 개명을 하셨을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육성학님의 어머니 김정자 아니고 뭐다? 김수영이다 이것들아. 수영이. 스위밍 스위밍. 수영이다. 아, 수영이. 수영이 스위밍. 아, 알겠습니다. 예, 아는 언니네 호프집 가서 치킨 먹다가 당장 사건 반장 틀어 했어요 하시면서 인증샷도 보내주셨던 김정자님. 아, 이 김정자님. 아, 예. 아, 이분은 다른 김정자님이신데, 아, 정자란 이름 얼마나 예쁩니까? 정감 가구. 예, 제 친구 중에도 있습니다. 자, 어제 장어집 갔는데 어떤 손님이 사장님 사반 좀 틀어줘요 하길래 저도 동참했어요. 그 손님이랑 시선 교환하면서 끄덕끄덕 하신 너튜브님. 그렇습니다. 사반으로 대동단결. 대퇴부 뼈가 부러져서 수술받고 한 달째 병원 입원 중입니다. 사반 덕분에 삽니다 하신 주희아님. 빨리 완쾌하시고요. 유연 근무하는 신랑과 저녁 먹으면서 항상 봅니다. 오윤성 교수님 깍 하신 루루님, 김포의 남편 우준석, 아내 김소정님, 메디스님, 박세영님, 캐나다의 이정원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물난리 속에 나타난 튜브족입니다. 자, 사진 일단 먼저 좀 보시죠. 여기 안양천입니다. 어제 폭우로 도로가 지금 막 다 잠겨버리고 지금 홍수주의보까지 발령이 됐는데, 자, 그런데 이 복판에서 이 안양천 야외 수영장에서 아, 이분들 보세요. 예? 지금 튜브 꺼내고 있어요. 튜브 장착하고 탈의도 하고, 아이 우통 벗었어요 지금. 멀리 떠나자, 야 여름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김 기자, 보통 홍수주의보 내리고 하면 이런데 이렇게 통제가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안양천 물난리 구경 왔다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어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던 안양천 인근 야외 수영장에 물놀이를 하러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폭우가 쏟아지면서 안양천 일대엔 어제 오후 6시 30분부터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고 호우 피해 주의보가 요구되는 상황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사진에서 보셨듯이 튜브를 들고 상의를 탈의하면서까지 물놀이를 즐기고 있던 겁니다. 현장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안양천 관계자는 담을 타고 3명의 학생이 넘어왔길래 바로 퇴장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역시나 또 담을 넘어서 왔군요. 아유. 자, 또 다른 곳에선 민폐 사례 또 있었는데요. 바로 차박 쪽 사진으로 함께 보시죠. 자, 타담한 장작과 재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 여기 보니까 불판도 있네, 불판. 아하, 고기 구워 드셨구나. 자, 그 앞에 이거 노란 거. 아하, 차량 멈춤턱.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세상에 멈춤턱이 이렇게 거먹게 녹아내렸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바비큐 파티를 한 곳, 바로 주차장 복판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뭐죠? 제발 여기 우리나라 아니라고 해주세요. 안산입니다. 안산이에요, 안산. 경기도 안산. 경기도 안산이에요. 대부도 아, 하는 이런. 그 항구입니다. 아, 저래서는 안 되죠. 고기 먹어요. 너 먹지 말랍니까? 고깃집에서 고기를 사 먹든지 아니면 캠핑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든지 해야 되는데 저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지금 차박을 하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제대로 정리도 하지 않았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차량 멈춤턱이 타버렸어요. 아하. 손상이 된 상황이죠. 저게 이제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행정 처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영 및 치사 금지구역에서 야영 치사를 했고요. 또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강하게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처벌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뭐 시민들이 대부분 안 하는데 왜 저기서 저 고기를 구워 먹고 맛있습니까 저게?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겠죠. 맛은 있는데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눈살 찌푸리기도 하고요. 앞으로 저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맛은 있지만 장소는 가려가면서. 자, 그런데 이제 곧 휴가철 시작인데 말이죠. 아,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이미 강원도는 말이죠. 곳곳에 쓰레기로 진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아, 정말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제 저럴 나라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죠. 근데 이제 사실 뭐 바깥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아무 데서나 고기를 굽는 것.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차박 쪽이라든가 이 차를 가지고 야영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실제로 아까와 같이 아무 데서나 이제 뭐 고기를 굽는다든지 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하게 캠핑 지역이 아니면 바로 경찰이 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정착 단계가 완전히 안 됐으니까 차박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제 유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공중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앞에 여러 가지 어떤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법의 집행에 있어서의 확실성,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으면 매겨서 고기를 아주 비싸게 먹도록끔 하면 저러한 행위를 갖다가 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쓰레기 버리는 거요.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각성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갑질 논란 노제 또입니다. 자, 이 갑질 시비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댄서 겸 안무가 노제 씨가 가수 박재범 씨 신곡 뮤직비디오에 등장을 했는데 아, 이게 참 타이밍이 말이죠.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노제가 지금 SNS 때문에 광고 갑질했다는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천만 원씩 돈을 받고도 광고는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본인의 SNS에 광고로 받았는데 명품 브랜드만 남겨놓고 중소제품은 싹 지워버렸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하필 그제 발표한 박재범 씨 뮤직비디오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좀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딱 뮤직비디오 발표된 날 사과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누리꾼들이 아니 지금 이거 사과 진정성이 있는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자, 일단 뭐 공교롭게도 사과문이 올라온 날과 또 박재범 씨 뮤직비디오가 뭐 공개된 날이 좀 비슷했던 거죠. 자, 김 기자는 저는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노제 그러길래 뭐 누구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솔직히 처음 이렇게 좀 공부를 했는데
또 무슨 의혹이 나왔어요. 이 촬영장에서 갑질을 했다. 네, 한 누리꾼이 노제와 함께한 광고 촬영 현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당시 광고 촬영의 스텝이었다는 글쓴이는 노제가 까탈스러워서 촬영 현장 분위기를 맞추려고 네 발로 기었다면서 노제의 팬이었는데 실망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글쓴이는 당시 사용했던 이미지를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셀럽들에게 제일 치명타는 요즘 갑질 의혹이죠. 소속사에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빨리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자, 급 멈춰야 했던 순간입니다. 오늘은 주행 중 급정거 사고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잘 달립니다. 그런데 자, 뭐 문제 없어요 아직까지. 잘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인데 이거 꽝! 아니 갑자기 왜 섰어 도대체? 이거 강아지. 아이고, 자, 또 다른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밤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뭔가 나옵니까? 아이고, 뭐 지나갔다. 이거 뭐야 이거?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이거 너무 세질 못하겠네. 양 변호사님, 이런 경우 직접 당해보신 적 있어요? 멧돼지?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저렇게 와. 한복판에서 와, 돌아올 이거 거라서 몇 마리야 이거? 한 15마리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멧돼지 농장이 있나 주변에? 아니면 뭐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던 게 멧돼지들이 먹을 걸 찾아서 인가로 내려온다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런 사고는 뭐 답이 없어요. 저걸 어떻게 알고 맞습니다. 뭐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야생동물이 좀 많이 출몰하는 지역 표지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에 갈 때는 속도를 줄이시고 상향등을 켜시라고 그렇게 조언들을 하네요. 왜냐하면 저런 곳들이 대부분 산길이라든가 저기도 바로 옆에 논두렁이에요. 저거 피한답시고 핸들 급하게 꺾으면요. 바로 그냥 추락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첫 번째 사고 있잖아요. 그 강아지 때문에 끼 앞차가 그냥 뭐 제동을 거니까 저 뒤에서 딱 추돌한 거. 이게 이 블랙박스 차량 있잖아요. 지금 이 불박 차량. 그럼에도 불박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크다. 이제 앞차하고 뒤차하고 추돌 사건에서는 항상 뒷차한테 책임을 많이 묻습니다. 그 안전거리 확보 그 부분이거든요. 그거 감안하고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예컨대 시속 100km면 100m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저기 넘어 3차선 왕복 6차선이라면 한 80km 정도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그렇다면 80m 정도를 뛰어났느냐 이 부분이고 급정거 하더라도 그러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차 입장에서 지금 저 강아지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책임감 더 따지긴 따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후행 차량한테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또 이어갈게요. 소화기 들고 뛰어든 경찰입니다. 자, 긴박했던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파출소 인근 상가 화재 발생. 119 오기 전에 먼저 출동한 경찰. 자, 소화기를 들고 저렇게 진화에 나섰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 연기가 지금 쫙 퍼지면서 일단 대피를 먼저 시키는데요. 지금 당장 대피하십시오. 방송까지 하지만 자, 그래도 몰라서 경찰들 저렇게 구석구석 화장실까지 확인하면서 대피를 시킵니다. 자, 이분들의 헌신 끝에 인명피해 제로였습니다. 자, 건물 구석구석을 돌면서 마지막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없나 확인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인데 교수님, 김은배 팀장님이었다면 후배들에게 피자 쏩니다 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예, 지금 뭐 갑자기 그 피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시 일단 이제 이분들이 그 빠르게 출동했다라고 하는 거, 119보다 더 빨리 출동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좀 높게 사고요. 사실 이제 경찰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뭐 잘 아시지만 국민의 그 생명과 신체, 재산을 갖다가 보호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하는데 이게 아마 자세하게 저렇게 나온 것은 아마 출동한 그 경찰관의 몸에 붙어 있는 그 바디캠에 의해서 그렇게 지켜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본인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잘한 것은 화장실 구석구석까지 다 확인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래서 저기에 출동하신 그 경찰관들께서 정성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하는 그런 그 느낌을 우리는 저 화면을 통해서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뭐 현직 경찰 제자들 많잖아요. 예, 제자들. 많죠. 뭐 치킨이라도 쏘라고 지금 그러시는데. 지금 안 보시고 한 것 같은데요. 아니, 아까 좋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까? 아이, 교수님. 여기가 어디죠? 예? 여기가 어디죠? 어디죠? 저도 알려드리고 쏘라고 해야죠. 그냥 방송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이어갈게요. 기내 흡연 남성의 하소연입니다. 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네, 세상에. 네, 지난해 8월 미국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국제선 여객기 화장실 안에서 관련형 일반 담배를 피운 30대 남성이 적발돼 착륙하자마자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남성을 약식 기소하면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고 이후 서면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벌금을 300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는데요. 불복한 남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재판의 하이라이트,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 재판부에 이 담배 핀 남성, 비행기 안에서 담배 핀 남성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했던 그 드립. 참. 야, 저 역시 담배를 피다가 아이 때문에 나중에 담배를 좀 끊게 됐습니다. 지금 피질 않고 있고요. 이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면 첫 아이가 태어난다. 재판부한테 이 첫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벌금을 좀 낮춰달라고 합니다. 100만 원이죠. 예. 사실 무죄를 주장한 건 아니에요. 벌금 액수가 좀 많다라고 구약식 명령 내린 거를 정치재판 청구하는데 그 판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아이가 태어나면 담배 피우면 됩니까? 그건 네 사정이고 그랬을 것 그 같은데. 사정이고 그래서 기존 벌금 300만 원을 유지해서 선고를 했고요. 이게 항공보안법 위반이거든요. 원래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내에 흡연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진짜요? 전자담배 같은 것들을 좀 전자담배.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자담배도 담배예요. 전자담배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걸 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적발 건수가 4년 동안 한 1,5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뭐 약식 기소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정식 재판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담배 펴서는 안 되겠죠. 나오면 더 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남성이 말이죠. 정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저 진짜 이게 좀 부족합니다. 좀 봐주세요 했던 이 남자 강남 17억대 신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뭐 물론 영끌했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갈게요. 20억 당첨, 나 집에 갈래입니다. 자,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진행자가 20억짜리 즉석 복권에 당첨되는 일이. 네, 이게 꽃집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스트리밍을 해온 스트리머인데요. 생방송 도중에 자신이 사온 즉석 복권을 긁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 진짜 됐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생방송 화면에 10억 당첨된 복권 2장을 보여줬는데요. 하루에 후원 하나 안 올 때도 많았는데 그동안 재밌어서 방송 10시간씩 해왔다면서 얼굴 감싸고 한동안 오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평소에 로또에 당첨되면 꽃장사를 접겠다는 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 로또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최고 당첨 금액 5,000원요. 5,000원. 네. 저는 5만 원. 야, 6개 중에 4개 맞췄는데 5만 원밖에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자, 이 여성 매달 15만 원씩 복권에 투자를 했다는데. 야, 진짜 뭐 기분 좋겠네요. 예. 대충 뭐 1년에 한 200만 원을 쓰셨다고 하면 20억 원이면 1,000배를 당첨을 받은 거니까요. 실제로 정말로 이 영상을 생방송 중에 나온 거잖아요. 인터넷으로. 예. 많은 분들이 이거 기받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는 게 정말 이 생방송인 게 생생하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거 진짜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영상도 올렸고요. 또 걱정들도 많으세요. 혹시 이거 이렇게 공개되는 바람에 나쁜 사람 꼬일까 봐. 예. 근데 꽃장사 접으신다고 했으니까 저기로 찾아가진 않겠죠. 어찌됐든. 하여튼 참 축하드립니다. 네. 예, 뭐 이건 축하드릴 일이죠, 뭐. 자, 이분은 이제 당첨되면 꽃장사 접겠다 했다는데, 자, 내가 2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박지훈 변호사님 변호사 관둔다. 왜 간도요? 전 20억 당첨되면 요 패널들한테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머. 어차피 당첨될 일이 없으니까. 전 다 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가질 일은 없습니다. 갑자기 오늘부터 예. 복권을 사주고 싶어요. 진짜. 왜냐면 저기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안 주면 예. 행정죄로 처벌받거든요. 그리고 우리 진짜. 가족분들한테도 추첨을 통해서 1억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에요. 예. 어차피 당첨될 일 없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하면서. 변호사 할 거예요. 좀 복권에 관심 예. 없습니다. 자, 20억 당첨되면 교수 그만두겠다.
원래 교수는 그 연구를 계속 해야 돼요. 예, 계속 하고 저는 아마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이제 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제 그 세금 다 떼고 나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예. 아쉽게도 제가 재작년에 차를 갖다가 25년 만에 바꾸어서 차는 지금 바꿀 수가 없고 25년 타셨어요? 와. 이 저 자동차 회사 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파트는 27년 됐으니까 그 집의 벽지와 장판이 원래 분양받을 때 그대로 오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될 뻔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저 아들 딸들이 리모델링 좀 해라. 그래서 리모델링을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저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 이렇게까지 답변을 준비해 주실 줄은 정말 몰랐는데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실 저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살 거예요. 아 진짜. 특별히, 예. 아, 역시. 변호사. 야, 확실히 변호사는 저는 기자 관둘 것 같아요. 아이 너무 쓸데없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 지금 식당에서 저녁 드시면서 유튜브로 보고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식당 사장님께 당당히 외쳐주세요. 사장님, JTBC 사건 반장 봅시다라고요. 오늘을 버티는 당신을 다시 위로, 따뜻한 세상 위로 위로합니다. 원적외전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숙면으로 당신을 위로, 오늘의 위로. 슬립 테라피 소프라믹. 100% 국산 보리로 채웠다. 1%의 갈증도 남지 않도록. 진한데 깔끔해. 세상 처음 까만 보리차 블랙보리. 이제 다른 건 못 마시겠다. 경기도 용인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구급대원들을 수십 차례 이상 폭행했습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길에 쓰러진 취객을 상대로 응급조치를 하던 중 봉변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지난달 경기도 용인에서 벌어진 일인데 김 기자가 일단 영상을 보면서 이 사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영상이 나오면 예, 영상을 좀 먼저 보여주시죠. 네. 예. 골목길로 119 구급 차량이 들어섭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데요.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하는데 도로 맞은편에 있던 다른 남성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구급대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말리는 다른 구급대원까지 때립니다. 차량 문 사이로 몰아넣은 채 얼굴 쪽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골목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갑자기 구급대원들을 수십 차례 이상 폭행했습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길에 쓰러진 취객을 상대로 응급조치를 하던 중에 이런 봉변을 당한 겁니다. 영문 없는 폭행에 구급대원들은 일단 피하기만 했지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이 남성은 욕설과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르면서 맞았습니다. 세상 제일 억울한 게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을 때죠.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폭행이 경찰들이 현장에 올 때까지도 계속 이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남성이 막 욕을 하면서 뭐 너 이리 와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대원분들은요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면서도 이제 욕설을 계속 심하게 하니까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반말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제 폭행으로 번진 거고 그게 뭐 주먹으로 한두 대 뭐 때린 것도 아니고 아까 보셨죠? 정말 경찰 올 때까지 뭐 십수대를 그냥 무차별 폭행을 한 거예요. 자, 경찰이 말이죠. 현장에 출동하자마자 당신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인적 사항을 묻자 이제부터 황당한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피해 구급대원의 얘기 먼저 듣고 가시죠. 직업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직업은 부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명확하게 들리고 지문도 채지지 않고 부자라서 저렇게 하는 건가? 굉장히 위축되고 혹시나 또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박 변호사님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부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부자긴 부자인 것 같긴 한데 네 직업이 뭐냐고 하니까 부자다라고 하는 게 뭔가 어법이 좀 잘못된 거죠. 그럼요. 직업은 돈이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렇죠. 일을 하고 있는 걸 질문을 하는 거고 어쩌면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 건데 내 직업은 부자야라고 소리를 쳤던 걸로 보이고요. 글쎄요, 뭐
아마 경찰 입장에서 또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을 했을 거고 이 사람은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얼마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는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폭행을 하면서 부자를 되게 강조를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진짜로 부자였네. 돈이 좀 있는 사람인가 보죠? 일단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부자 반열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헬스장을 운영하시는데 하나가 아니라 뭐 8, 9개 가량 체인점을 운영하는 대표라고 아이고야. 하고요. 과거에는 아이돌의 뭐 담당 트레이너도 했다고 하니까 좀 유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는 SNS에도 굉장히 홍보를 활발히 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를 더 열겠다고 홍보 중이라고 하네요. 근데 헬스장 트레이너까지 하셨으면 굉장히 체격도 좋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폭행이 심했겠네요. 저는 솔직히 이 피의자가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SNS에도 들어가 보고 좀 이렇게 봤는데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한 사람이라서 근육이 막 그 김은배 팀장님처럼 막 울퉁불퉁 막 해요. 근데 그 인스타 SNS를 보니까 이 허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그 외제차 앞에서 막 탁 뭐 이런 거 하고 뭐 본인 차겠죠. 본인 차인데 교수님 그걸 떠나서 외제차 타는 거 오케이, 고급차 타는 거 오케이. 그러라고 그게 사람 때려도 되는 면허증은 아니잖아요. 예, 부자가 고만이가 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교만해서 진짜 이제 부자들은 저런 얘기 안 합니다. 정말 부자들은 내가 어디 가가지고 돈 자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인지. 글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저 사람이 아주 덩치가 좋다라고 하는데 건강도 어느 순간에 본인이 상하면은 바로 이렇게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좀 교만해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이게 멱에 차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나이가 먹고 글쎄요, 저 체격과 건강과 그리고 이 모든 그 어떤 금전적, 경제적인 여건이 뭐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오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양 변호사님,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참 용납이 안 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구급대원한테 폭행을 한 게 아니라 취객 응급조치를 막 진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일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자칫 잘못했으면 취객이 지금 다른 뉴스가 없는 거 보니까 취객은 무사히 응급조치가 된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자칫 잘못했으면 크게 그분에게도 피해가 갔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도 응급구조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방해하면 이렇게까지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에는 부자이신 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119 대원들 폭행죄고 또 응급구조활동 방해죄로 추가 처벌도 받게 됐습니다.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해요. 박 변호사님, 예. 진짜 그런데 5년 뭐 형 뭐 이렇게 받은 사람 있습니까? 구급대원 폭행해가지고? 5년까지 형이 가능한데 5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지금 4년치 판결문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급대원들한테 이렇게 폭행을 했고 했던데 대부분 집행유예고요. 실형을 받은 거는 2건밖에 안 됩니다. 정식 재판 간 게 23명 중에 2건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중간에서 탈락하거나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지금 빠져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공권력인데 당연히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경찰이나 대원들이 그것을 좀 감내를 해야 된다고 법은 그렇지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강하게 좀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범죄는 줄어듭니다. 예. 범죄는 강하게 하는 만큼 줄어드는데 계속 해봤자 실형 딸랑 2개밖에 안 되니까 반복해서 일어나고 술 먹었는 거고 나 구조받는 상황이니까 괜찮다고 계속 그런 변명을 계속 하는 것이죠. 자, 그 교수님, 경찰은 말이죠. 경찰을 때리는 경우 같은 경우는 경찰은 그래도 본인 공격 무기를 몇 개 가지고 3단봉이라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테이저건이라도. 그렇죠. 자, 그런데 구급대원들은 그냥 때리면 맞아야 돼요. 예? 저는 진짜 다른 사람 때리는 것보다 유독 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은 뭐 많은 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정말 이게 진짜 진정이 안 됩니다, 정말. 비겁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봤을 때는 아까 제가 그 때리는 그 장면을 보니까 정말 덩치가 크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술 핑계를 대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하니까 뭐 벌금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돈이 많은데 뭐 조금 그중에서 얼마 던져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정말 앞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이런 행동을 앞으로 계속하게 된다면 이 한국 사회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갈게요. 40대 남성이 80대 아버지와 7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일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남성의 폐륜 행각을 짚어봅니다. 자, 일단 김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40대 남성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격분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알루미늄 솥단지로 때렸다고 합니다. 당시 집에는 이 남성의 동거녀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밖에 나가자 쫓아나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동거녀도 폭행했습니다. 자, 점심을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왜 자신의 노부모와 동거녀를 폭행했을까요? 대체 이 폐륜 짓의 이유가 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왜 면회 안 와? 그리고 이 남성 어디 군대 갔었습니까? 교도소에 있었어요. 뭐 교도소도 처음 간 것도 아니고 이미 수차례 들어갔었는데 마지막으로 갔었던 게 무전 취식에다가 파출소에 있는 공용물건 손상 그리고 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으로 또 교도소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올해 3월 27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4월 16일이잖아요. 나온 지 20일도 안 됐던 거예요. 나온 지 20일도 안 돼서 왜 교도소 면회도 안 왔어 하면서 부모님을 폭행한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라도 안 가겠어요. 그렇죠. 뭐 교도소 간 게 자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군대도 아니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폐악질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틀 뒤 오후 6시 40분에 저녁을 먹다가 이 동거녀가 부모님은 좀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거녀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행사했고요. 또 옆에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으니까 이 부엌에 가서 흉기를 갖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아버지한테 흉기로 위협하면서 아버지를 밟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머리채를 좀 잡고 끌고 나와서 어머니를 때리고요. 이런 식으로 폭행을 해서 부모님 또 동거녀 갈비뼈 여러 군데가 지금 골절이 일어났고 각각 2주에서 5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뭐 거의 이건 뭐 자식이 아니라 왼수네요. 자, 이 남성이 동거녀 머리를 이렇게 딱 잡자마자 이 노부모가 급히 안방으로 도망갔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부모님들은 그 전부터 숱하게 이런 폭행을 당했던 게 아닌가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반사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 딱 그 동거녀의 머리채를 잡는 순간에 이 부모들의 이전 경험이 자신들이 어떤 그 반사작용에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현장을 갖다 이탈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부모들에게 자주 맞는 아이들은 부모가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만 이렇게 들었는데도 갑자기 탁 막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게 반사작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그 대상, 그 사람들이 부모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픈 얘기인데 이 부모는 아들의 추가적인 행패라든가 보복이 걱정돼 가지고 이 112 신고도 못했다라고 하니까 112 신고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걸 누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아마 이 사람들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못하는 건 뻔하죠. 어떻게 보면 한 대 맞을 거 신고하고 나면 이게 10대 20대로 돌아오니까 부모님들도 벌벌 떨면서 신고를 못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김 기자, 그런데 경찰에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와 진짜 이 얘기는 지금 들으시면은 정말 놀라 자빠지실 거예요, 다들. 네,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 라면서 아주 뻔뻔한 답변을 했는데요. 아니 도대체 누가 누구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 아이 부모든 뭐든 뭐 내 말 안 들으면 좀 두들겨 맞아야지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이게 앞뒤도 안 맞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남성 아까 제가 무전 취식으로 교도소 갔다가 3월 27일 날 출소했다 그랬죠. 예, 예. 바로 출소하고 나서 4월 4일 날요. 3월 24일 출소했는데 4월 4일 날 또 유흥주점에 갑니다. 그래서 또 돈도 없는데 양주도 시켜 먹어요. 그래서 양주 먹고 아까 이 사건 처음에 부모를 첫 번째로 폭행했던 게 4월 16일인데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길거리에 나가서는요. 갑자기 지나가는 남학생 붙잡고 너 왜 늦은 시간에 집에 안 가고 돌아다녀 이러면서 또 주먹질을 한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할 때 반사회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이 법규라든가 규범을 준수하는 것에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면서 그 결과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것이 이제 아주 상습화되어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그 결과가 발생된 것은 내 탓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의 탓이다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무전취식인데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라 양주 적객 서비스 시켜놓고 돈을 안 낸 거란 말이에요. 예. 참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폐를 많이 끼치는 사람 같은데 이런 종류의 사람 때문에 법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거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이거?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입니다. 존속 상해죄, 존속 폭행죄, 일반 폭행죄, 상해죄 등등 10가지 이상의 혐의가 적용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 자체가 노부모, 여성, 아이 같은 약자를 상대로 폭언, 폭력을 저지른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하고요. 또 동종범죄로 여러 전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거 감안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 보면 결국은 강자한테는 못해요. 정말 부모, 약자, 노약자 아니면 젊은 사람한테는 약한 사람한테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행 상습적으로 하는 이 부분들이 반영돼서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7년, 일단 7년은 나왔는데 만약에 2심에 가서 부모가 뭐 선처를 요구하거나 처벌 불원 표시를 안 하면 또 왜 너 가만히 있었어 하면서 또 난리를 칠 것 같아요, 좀. 7년을 복역을 해도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솔직히 배제를 못 하겠네요. 그런데 진짜 늘 얘기하지만 이게 그냥 장시간 가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아직 실제로 교정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얼마만큼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발 이번 7년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1999년 1월) 강원도 삼척의 한 산길.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의 차량이 먼지를 휘날리며 비포장도로를 달립니다. 한껏 기분을 내며 달리는 신혼부부의 자동차. 그런데 잠시 후 고요하던 산길에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두 발의 총성이 들린 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혼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들의 몸에선 사냥용 실탄이 나왔고 강도의 습격을 받은 듯 주변 길가엔 현금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누구에 의해 이런 끔찍한 죽음을 맞아야 했을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삼척 신혼부부 엽총살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이 삼척 신혼부부 엽총살인 사건, 이게 1999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무려 지금 23년 전 사건이지만 당장 요즘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현안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당시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부, 신혼부부의 사연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건 발생한 거는 1999년 1월 19일 오후 4시입니다. 이틀 전에 결혼식을 올렸던 28살 신랑 김 씨와 27살 신부 장 씨는 자가용으로 강원도 삼척의 한 산길을 달리면서 신혼여행을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7년간 오랜 동거 생활을 한 뒤에 어렵게 결혼식을 올린 부부인데요.
해외여행을 갈 형편도 안 되어서 국내 지방을 돌면서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고향 전주에서 출발해서 삼척에 계신 외삼촌 댁에 인사드리러 가던 길이었는데요. 남편 김 씨는 아주 성실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마련한 그랜저를 타고 있었고 이 길은 인적이 매우 드문 외진 길이었는데 이들 앞에는 꿩 사냥을 하러 가던 30대 남성 2명이 탄 승용차 엑센트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말이죠. 정말 뭐 상호가 나왔으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저라고 하면은 그때 정말 부의 상징 같은 차였잖아요. 헌데 지금 이 범인들이 탔던 차는 소형 승용차였습니다. 자, 당시 상황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외진 도로가 비포장 도로여서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금 저 차가 앞선이 뒷선이 이렇게 추월했다가 추월을 당했다가 하면서 달리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는 차 입장에서는 흙먼지가 많이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그러다가 갑자기 뒤 차인 엑센트의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앞차를 향해서. 근데 뭐 좁은 산길이니까 빨리 달리지도 못하니까 욕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는데 그러다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엽총을 꺼내 들고 앞선 차량의 남편의 뒤통수를 향해서 뒷목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무슨 헐리우드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즉사하고 만 겁니다. 옆에 있던 시부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차가 멈춰섰고 제발 이 신랑 이제 신부는 이제 사망했으니까 생각 못하고 병원에 데려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애원하는 아내는 가슴에 총을 맞고 그냥 사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먼저 운전석에 있던 신랑을 조준 사격해서 즉사시키고 또 그런 신랑을 빨리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사정하는 아내를 향해서도 신부를 향해서도 사격을 해서 살해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외진 곳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미제로 남을 수 있는 사건인데 목격자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밖으로 알려진 겁니다. 김 씨인데요. 이 김 씨는 도로 관리하는 그 건설 현장의 40대 남성인데 이 지역을 가다가 이 한복을 입은 부부하고 이 한 명하고 신랑이 했던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벗고 지나쳤는데 본인은 좀 지나쳤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자기 뒤로 총을 쐈고요. 유리가 깨졌다고 합니다. 머리도 살짝 맞아서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걸 보고 본인은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운전해서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이 신랑이 버리는 거 보고. 다만 이제 그때 그랜저하고 지프차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총을 맞고 지프차가 요즘 말했던 엑센트 승용차, 그랜저 2개가 있었고 사건에 대해서 유일하게 목격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경찰 초동 수사에 조금 아쉬움이 많았었다는 지적이 있었죠. 글쎄 그 당시에 이제 이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 그 신고 그 사항에 따라서 급하게 그쪽에 이제 임시 검문소를 설치를 해서 검문을 했었었는데요. 이 범인 중에서 이 한 씨 같은 경우는 버스로 갈라져서 나왔고 그리고 정 씨 같은 경우는 이 승용차로 흩어져서 도주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검문을 하는 그 경찰 그 검문소를 바로 이 엑센트를 타고 이 정 씨가 통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검문에 있어서의 핵심 사항이 2명이다. 그리고 그것은 집차형 차량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전파가 됐을 것이고 인상 차이 같은 경우는 아마 정확하게 그 전파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종도 다르고 또 사람 숫자도 다르니까 바로 정 씨 같은 경우는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길이 아주 이 양쪽만 막으면 모든 사람들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러한 어떤 그 신고 사항들이 약간 그 부정확해서 그 당시에 그 검문을 했었던 그 경찰들이 범인들을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들이 말이죠. 그냥 우발적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진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장치들을 해놓고 도주를 했어요. 그 사건 직후에 강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수표 현금 같은 걸 꺼내서 지갑은 가지고 와서 야산에 버리고요. 그렇게 뭐 흔적을 만드는 바람에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약간 치정이라든가 아니면 강도 살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현금은 빼갔는데 뭐 시계, 카메라 이런 거 고가품 그대로 놓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원한 관계도 있을 리가 없잖아요. 처음 그 길에서 마주친 거니까. 그래서 경찰은 실마리를 전혀 찾지를 못해서 6개월 동안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 미제로 나올 가능성마저 높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우리나라가 총기 소지가 자유한 아니죠.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제 엽총이잖아요. 엽총인데 총기를 아무나 사용할 수 없고요. 총기는 이 경찰서에 보관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엽총도 역시 대전에 있는 경찰서에 보관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불출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쓴다 그러면 불출을 받는데 당시 이제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사냥이나 이런 거 할 때 허가를 받고 불출을 받은 다음에 해가 지거나 하면 인근에 있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보관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이걸 받은 다음에 인근에 있는 파출소에 다시 보관을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분명 이 엽총 자체가 이탈리아제 엽총이었는데 탄 자체가 슬러그탄이라고 해요. 슬러그탄은 뭐냐면 멧돼지 잡을 때 멧돼지는 작은 총알로 죽지 않습니다. 잘 사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산탄으로서 막 팍 퍼지는 탄인데 이 탄을 갖고 직접 사람한테 맞춘 겁니다. 상당히 피해가 컸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 이 사건 이후로 이 슬러그탄의 해외 수입이나 소유, 판매, 구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것입니다. 자, 교수님, 미제로 묻히게 될 뻔했던 이 사건의 실마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가해자 한 씨 측의 지인을 통해서 이제 경찰로 첩보가 들어오는데 통상 이제 그 당시 경찰 수사관들 같은 경우는 범죄 사건 해결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소위 그 정보원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 어떤 그 망원들에 대한 어떤 정보비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법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삼척 그 신혼부부 이 그 살인 사건 범인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호텔에 숨어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죄책감을 느껴서 그 바로 그 정보원인 그 지인과 같이 술을 먹으면서 나 사실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한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경찰에 통보가 돼서 7월 6일 날 새벽 1시에 한 씨를 검거하고 아침 6시에는 정형구를 갖다가 검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 씨 같은 경우는 이 수원으로 돌아와서 생필품 도매를 하는 그런 그 종합무역회사를 갖다 차려서 이 밑에 있는 직원들 한 7, 8명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면 이 술을 마시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느냐. 통상적으로 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같은 그런 그 개념으로 누군가에게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털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본인이 자제를 할 수 없을 때 그런 행동이 발생이 되는데 6개월 만에 이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자, 양 변호사님, 가장 중요한 거 도대체 왜 신혼부부를 향해서 그렇게 총을 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길이었고 비포장 도로에서 흙먼지가 날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범인들이 자신들은 비포장 도로라서 천천히 갔답니다. 먼지 안 날리게 하려고. 근데 뒤에서 왔던 차가 자기를 추월해 가니까 이게 운전하신 분들이 정말 쓸데없이 자존심 아닌 자존심 세워서 그렇게 경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흙먼지 날리면서 우리를 앞서가? 우리가 다시 앞서가. 그러니까 또 그랜저 차량,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그 남편분도 또 앞서갔던 거예요. 그렇게 4번, 5번을 반복하다가 결국 기분 나쁘다고 총을 꺼내서 사람을 해친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죠.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자, 정형구 같은 경우는 살인 강도 혐의가 적용이 돼서요.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땡땡씨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이 돼서요.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요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그대로 해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아마 뭐 본인 입장에서는 신혼부부가 알고 있었냐 그 질문에도 답을 했던 것 같고요. 왜 아내까지 죽였냐 했으니까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답변을 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정형구는 사형을 선고받고 아직 복역 중이고요. 그 살인 방조를 했던 한모 씨는 지금 출소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당시 있었어요. 그 나중에 아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1억 2억 정도 정형구한테 재판을 받았는데 돈이 없다 해가지고 정형구는 그 아이들한테 손해배상금을 이행을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그 사형수가 됐던 정형구가 제가 예수를 알게 되면서 나에게도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의 남은 생을
계속 살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진짜 모범적으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고 싶다면서 사형제 위헌, 소원 여기에 지금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공개 변론이 오늘 지금 끝났겠네요. 오후 2시에 헌재에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 사형제가 과연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가지고 심리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정의용구가 보조 참가인으로 참석을 한 겁니다. 이 재판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거 중에 하나로 많이들 꼽는 게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악인일지라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뭐 사형을 당하거나 하면 그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용고가 나는 스스로 달라졌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교수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정영구가 지난 5월에 그 사형제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 개신교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편지를 전달을 했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형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문화국가의 수치다. 대한민국은 문화국가인데 문화국가의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선 사형제가 폐지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저는 근데 하나 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영구가 지금 만약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뭐 아닌 듯 5명을 살해한 아닌 듯도 무기징역이 되는데 무기징역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못하고 나가지고 지금 사형수가 됐는데 전 그런 측면에서는 이자도 억울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야 뭐 그때그때 다르죠. 그리고 이제 문화국가의 수치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1996년에도 7대2로 합헌이 나왔고 2010년에도 5대4로 합헌이 나왔는데 사형제 폐지를 뭐 어떤 결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위헌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위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예컨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정의 실현을 위해 가지고 뭐 살인을 하면 몇 년, 뭘 하면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같이 누진형으로 해서 뭐 38년, 72년 이런 식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해 놓고 사형제를 뭐 위헌이다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난 뒤에 지금 이런 자가 본인이 뭐 문화국가 운운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뭐 헌재에서 계속 뭐 이렇게 논의가 이어질 테니까 저희도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러시아로 가보시죠. 도로 우측에서 바람 빠진 타이어 하나가 굴러갑니다. 어허. 타이어를 발견한 검은 차량은 그 차를 급히 멈춰 세우는데요. 이를 보고 뒷차가 정차하는 아이고, 순간 아이고, 뒤따라오던 차량이 꽝 하고 부딪힙니다. 타이어 하나 때문에 차량 3대가 연이어 충돌해버렸습니다. 아, 이거 위험하네요. 진짜 딱 봐도. 그렇죠. 일단은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들이 내렸는데요. 그런데 어, 뒤를 이거 보면 뒤엔 트럭이 또 꽝 부딪히네요. 대형 화물차 2대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또 한 번 충돌합니다. 운전자들이 안 내렸다면 큰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 트럭 운전자는요? 정말 다행히도 트럭의 앞유리에서 운전자가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 진짜 저기서 나왔어 지금. 와. 예, 도로 위에서 너무 순식간에 벌어지다 보니까 이 사고는 구중추돌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도로가 오랫동안 마비되긴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근데 고속도로에서 밖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저 진짜 위험해요. 2차 사고잖아요. 예. 고속도로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갓길 가는 것도 위험한 거고요. 나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진짜 애매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시죠 박 변호사님? 저도 몰라요. 저런 사고는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거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볼게요. 생방송으로 뉴스를 진행하던 도중 갑자기 코피가 터져버린 아나운서. 턱까지 피가 주르륵 흐르지만 준비한 뉴스를 끝까지 읽어냅니다. 저라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참 침착한 모습이죠. 당시 이 모습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황신치 앵커는 곧바로 SNS를 통해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오실까요? 首先真的非常抱歉今天占用公共资源。昨天晚上节目直播的时候，我突然就流鼻血了，也没有忍住，
很多朋友就问说为什么不能擦一下呢？我当时身边也没有纸。第二，我如果这样一擦，满脸都是血。这个时候呢，那个耳机里面导。 예, 코피를 닦아내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뉴스를 전달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황 앵커는 화면이 전환된 뒤 지혈을 하고 돌아와서 남은 프로그램을 끝까지 잘 마쳤고요. 이후 병원 검진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저 날씨가 더워서 열이 오른 탓이라고 하는데요. 코피가 흐르는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한 앵커의 프로 정신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예. 여기서 양훈보 앵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사건 반장 진행 중에 코피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저는 이렇게 닦고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저희 한 7년 전인가 6년 전쯤에 있었죠. JTBC 난뉴스에 예. 출연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코피가 나가지고 박 변호사님 아시죠? 전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직접 D 프로를 제가 했어야 돼서 아. 그당 사건 반장이 그 다음에 했었는데 코피를 막 흘리고 계셨는데 휴지를 이렇게 꼽아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아 생방 중에. 네, 그 꽂은 채로 방송을 했나요? 꽂아야죠 뭐. 그러니까 꽂은 채로 방송을 예, 했나요? 꽂은 채로 끝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 그때 영상을 좀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다음은 인도로 가볼게요. 자, 저거는 인도의 대중적 교통수단 이른바 툭툭입니다. 지금 이 차가 과속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건데요. 자, 경찰이 이 툭툭에 탄 승객들 내리세요, 내리세요 하는데 대체 몇 명이나 내릴까요? 한 아이부터 명, 노인까지 두 명, 승객이 끊임없이 내리고 세 명. 있습니다. 4명, 5, 6, 7. 아니, 뭐? 저게요, 차라기보다는 원래 오토바이를 개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3인승입니다. 그런데 6명까지는 허용을 한다고 하는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탑승자가 27명이었습니다. 저번에 4배가 넘는 인원이 저도 저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툭툭 안에 몸을 구겨놓고 있었던 거고요. 현지 경찰도 그간 정말 단속 많이 해봤지만 이 차에 20명 넘게 탄 건 처음 본다.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거의 버스 수준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교통수단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 같다는 의견도 많긴 했는데 경찰은 과속의 탑승 규정까지 위반한 해당 차량 아예 압수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니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네. 그 얼굴에다 빨래 집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약간 그 기록 생각납니다. 그거 무슨 상관 있습니까?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저 아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두 눈을 아주 동그랗게 뜨고 눈썹까지 치켜 올리죠. 어딘가를 응시하는 아이 얼굴 보이세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이 아이의 기분을 저렇게 상하게 했던 걸까요? 그 아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식탁역에서 밥을 먹고 있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왜요? 식탁에 앉은 여성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이모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밥정을 하면서 이모에게 매달리니까 그걸 보고 질투심이 폭발해 버린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가족들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한참이나 웃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식사를 끝낸 뒤에는 다시 친구하고 사이좋게 놀았다고 합니다. 자, 그 박 변호사님 원샷 좀 한번 잡아주실 수 있나요? 예, 박 변호사님 저 표정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게 안 동그래. 예, 죄송합니다. 5번째 픽 주인공이 동물인 캐나다로 가보시죠. 네, 까마귀 한 마리가 깍깍 소리를 내며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여성의 너무 날개짓을 계속하는데요. 거의 뭐 반려 까마귀 수준인데요. 네, 잠시 후 여성의 약혼자 팔 위에 얌전히 올라가 있죠. 남성은 까마귀가 많이 보고 싶었는지 사랑스럽게 쓰다듬습니다. 이 커플은 어느 날 우연히 다쳐서 땅에 떨어진 까마귀 3마리를 발견하고 구조했는데요. 먼저 건강을 되찾은 2마리는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1마리에겐 오스카라는 이름을 붙여서 끝까지 돌봤던 겁니다. 오스카가 건강하게 자란 뒤 2사람은 어미와 형제가 있는 숲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하루 반나절 만에 오스카가 베란다로 날아온 겁니다. 야, 이거 뭐 거의 전래동화 수준인데요, 이거? 그렇죠. 오스카도 2사람의 정성에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이후 오스카는 숲에 살면서도 매일같이 이들의 집에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창가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깨에 앉아서 함께 산책을 가기도 한답니다.
약간 한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교수님, 네. 저런 까마귀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저런 까마귀는 아니더라도 새들은 많이 와서 저런 그 어떤 희귀 본능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 부엉이도 그 집으로 다시 찾아와서 하는 저 주인하고 어떤 교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사실 저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이 인간을 뭐 공격하거나 하는 것은 반성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태국으로 가보시죠. 한 남성이 벽면을 똑똑 두드렸더니 드릴로 벽에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톱으로 구멍과 구멍 사이를 자르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근데 벽 뒤편에선 뭔가 동물의 울음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침내 네모난 구멍을 뚫은 남성, 대체 무엇을 꺼내려는 걸까요? 고양이. 벽면 뒤에는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가 갇혀 있었던 겁니다. 많이 무서웠는지 아주 세차게 울고 있죠. 아니 어쩌다가 저기 들어갔어 또. 네, 길고양이가 지붕에서 새끼를 낳은 모양인데 아기 고양이가 벽면의 틈으로 떨어진 겁니다. 가족들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새끼 고양이를 입양해서 루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아직 사료를 먹기에도 너무 어린 탓에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어미 고양이도 함께 데려왔다고 합니다. 고양이와의 첫 만남이 정말 특별하죠.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메가박땡 영화 관람권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드려야죠. 자, 조미혜님이 보낸 사연인데 이 미혜님이 평소 이 사건 반장을 보면 남자친구분이 야, 너 그런 것 좀 보지 마. 그 잔인한 사건 나오고 그런 것 좀 보지 마.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하셨나 봐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였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카톡 스샷인데요. 떡볶이 시켰지롱. 우리 자기 배 안 고파 하면서 남자친구가 사반 인증샷을 저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남친 대화명이 안가스라고 돼 있는데 아유 안 보는 척하더니 자기 다 보고 있었어. 안가스 아주 그냥 깍쟁이 그냥. 박 변호사님. 예? 할 말 없어서. 고맙습니다, 안가스 씨. 그래서 아무튼 그랬더니 미혜님 말 사건 반장이라니 하트 역시 내 남자네. 크크크크. 아이고 그냥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알콩달콩 영원히 사랑하시고요.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변이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